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양당 상하원 지도부를 만났지만 4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 관련 논의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담 종료 후 공화당 지도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금 조달 방안으로 제시한 세금 인상안 중 어떤 것도 고려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경제 위기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인플레이션 비상이 걸린 가운데 우리나라도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상회하는 상승률을 보이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늘어난 나랏빛 씀씀이와 급증한 가계 및 기업 대출 등 경제 위기를 맞아 벌인 유동성 잔치가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도체 투톱이자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해 들어 최저점까지 추락하면서 이들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점에 산 개인들은 20% 안팎의 손실을 입고 있는 가운데 금융 투자 업계에서는 하반기 이후 반도체주가 기지개를 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돌연 선언했습니다. 올 2월 테슬라가 15억 달러를 들여 비트코인을 사들인 뒤 3월 비트코인을 전기차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지 약 2개월 만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현재 양시장은 그래도 장 초반에 약한 모습들을 어느 정도 극복하기는 했지만 양봉으로 전환시키지는 못하고 다시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부담감을 우리 시장도 견디지 못하고 지금 3거래일 연속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과 보험업종의 강세 이어지고 있고 역시나 지금 해운 업종들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하락폭도 깊어서 오늘의 하락이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마음 아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저희와 함께 고민하시면서 시장을 좀 관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또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창구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지금부터 보내주시고 이어서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적극적으로 보기 전에 이슈부터 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정말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지만 유난히 지난해와 올해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련 소식들도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네, 우선은 제약바이오죠. 작년 4분기 작년 3, 4월부터 작년 4분기까지만 연말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제약바이오주는 아시다시피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제약바이오 주가는 작년 9월까지 급등하고 피크를 좀 기록했었는데요. 우선 그 이후에 좀 박스권에 있다가 올해 1분기에는 하향 조정, 한마디로 주가 좀 부침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는 이 공매도에 대한 집중적인 타격이 되면서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남기 때문에 이 접근하는 데 굉장히 좀 애를 먹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제약바이오주가 강세로 전환하려면 글로벌 신약 개발에 접근하는 데이터 발표가 절실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실망스러운 어떤 데이터 발표가 올해 상반기 때 몇몇 기업을 중심으로 나와주면서 이 주가에 대한 반등 모멘텀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 1월 초순에 이 JP 모건의 바이오 컨퍼런스와 4월 9일과 14일에 미국 암 연구 학회에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한 기업의 주가 반응이 예전 같지 않았다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의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세가 나올지 부분은 좀 약간 지금 시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최근에 경기 민감주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내면서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단기적으로 한번 좀 관심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섹터에 대한 부분은 구분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 신약 개발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임상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주가 상승을 가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CMO 아니면 이 펀더멘탈 쪽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디서 이 화이자 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 양산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물론 이제 사실 무근으로 좀 밝혀졌지만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나라가 정부가 이 미국과 이 백신에 대한 어떤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으면서 뭐 이런 해외 쪽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백신에 대한 이 양산 계약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클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때 그 안에 글로벌 탑티어라고 볼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 수혜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1분기 영업이익은 743억으로 이 작년 대비해서 18%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었는데 예상 밖에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초기 생산 배치의 회계상 수익 인식이 이연되면서 실적 기대치를 하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때 이 부분이 반영이 되고 영업이익은 1,000억 이상은 꼭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추천주로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도 지금 현재 전문가들 증권사도 100만 원 가까이 잡고 있는데 무리 없이는 이런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나온다고 한다면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일단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그중에서도 CMO 기업들 진단키트주들이 좀 더 낫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관심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연결했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시황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도 정리해드리는데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시장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79% 하락한 3,13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25포인트 하락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현재 1.01% 하락한 95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9포인트 하락세네요. 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자,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8,941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이 10억 원, 외국인이 8,779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시죠. 네, 역시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1,068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이 904억 원, 외국인이 146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특징적인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은행주, 콜드체인 관련주, 해운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두나무 관련주, 철강 중소형주가 있습니다. 먼저 은행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은행주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면서 조기 테이퍼링에 따른 시장 금리 상승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현재 은행주 하나금융지주가 1.97% 상승한 46,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업은행이 4%의 강세, BNK 금융지주가 1%의 약강세, DJB 금융지주 1%, 제주은행까지 6.78% 상승하면서 현재가 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콜드체인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모두 빨간불 켰는데요. H10만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유통과 보관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콜드체인 관련주도 상승세 보입니다. 모더나 백신의 품목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보건당국의 두 번째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가 나온다는 소식과 함께 21일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삼성과 SK가 참여해 모더나, 노바백스와 위탁 생산 협의를 할 거라는 보도가 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일신바이오가 19% 올려 세우면서 현재가 6,7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서린바이오 28.38% 상승한 19,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과학이 8%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운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해운주는 오늘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흥하해운만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HMM이 현재 3.89% 상승한 49,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펜오션이 0.67%, 그리고 대한해운이 3.80% 상승한 3,5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SS해운 현재 22%의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한때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고요. VI가 걸리기로 했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LPG 운송 계약 체결을 또 했다고 하네요. 현재 22% 강세 보이면서
보이면서 현재가 15,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업종테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나무 관련주도 하락세 나타냅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투자사들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주가가 크게 오르자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하나투자증권 6.64% 하락한 현재가 5,3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 10% 약세 보이면서 현재가 1,200원입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8%의 약세, 대성창투까지 7%, TS 인베스트먼트까지 현재 7%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중소형주 살펴보시죠. 자, 이달 들어 철강 중소형주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철강주들이 화요일부터 이어진 급락장 속에서도 첫날에는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둘째 날부터는 하락세 보입니다. 이와 함께 철강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이 급등한 점도 조금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현대 BNG 스틸 5.86% 하락한 2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동양철강이 4% 약세, 대동수치 7%, 동일철강이 5%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7만 원대로 주저앉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테이퍼링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의 매도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하락세 나타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지난 이틀간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공매도 거래가 1,700억 원 가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재 1.38% 하락한 7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는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좀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오후 들어서는 전부 매도세로 좀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화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K텔레콤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 코스닥 시장에선 컴투스, 메가스터디 교육, 뉴트리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거래소에서는 좀 매수세를 좀 보였던 상황이었는데 오후 들어서 매도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전자, 그리고 코웨이, 현대차 등으로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컴투스, 파라다이스, 골프존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거는 3거래일째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제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4.2%나 올랐고 또 13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라고 하죠. 여기에 더해서 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오늘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아무래도 금리 상승 기대감과 우려감 사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이 소비자 심리 자체가 일단은 물가지수 자체가 최대 증가폭이다라는 소식은 몇 달 전이었죠. 2월부터 좀 대두되었던 미 국채금리 상승과도 일정 부분 조정 요인이 좀 엇비슷한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단기적인 측면으로 좀 조정 이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물가지수에 대한 우려감, 이런 모습 등은 시장 대응에 있어서는 기존의 스타일을 일부 바꿔봐야 되는 측면도 좀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고민해 봐야 될 점은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 상승에 따른 여러 파급 효과,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이제 부정적인 면도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구분지어서 업종과 종목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무래도 우선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상승 압박이 좀 강해지고 있다라는 점은 당연스레 은행과 보험주들의 이런 호실적 등과 더불어서 이 금리 인상 기대감에 따른 이들 업종의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음식료 업종 마찬가지로 이제 물가 상승에 따른 기대감 등의 최근 주가 추이, CJ제일제당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음식료 업종도 이러한 물가 상승에 따른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시점에서는 당연스레 추격 매수에 대한 고민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는 이런 적극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주가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서 이런 종목들은 추세 하단에서 좀 일부
접근하는 전략으로의 신규 접근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뭐 상승에 쫓아가기보다는 조정 시 추세 하단이나 뭐 이평선 부근에서의 일부 매수 등으로 조금은 쉬어가는 투자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따른 주가 조정이 좀 단기 조정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일단 지금 시점이 성장주들의 이런 주가 조정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할지 아니면 시장 스타일이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 뭐 금리 관련 수혜주로서 포트를 교체하는 시기인지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계속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현재로서는 이런 시장의 예측보다는 대응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 대응에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이런 기준점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상승에 따라서 우려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기보다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너무 부정적이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에서는요, 지금 기름을 주유소에서 구하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 돌파하고 있고요. 국제유가도 2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송유관이 해킹 공격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미국 동부 해안에서 소비되는 연료의 절반을 운반하는 회사가 코널리어 파이프라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사이버 공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조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어저께부터 파이프라인의 일부가 재개가 됐지만 워낙 4곳의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8,850km에 달하는 그 파이프라인이 멈춰 섰는데요. 시스템 복구가 아무래도 일부가 재개됐지만 한 2주 정도 더 걸린다는 측면에서 지금보다도 더 늦어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동부 연안에 있는 500만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이나 제트 연료, 디젤뿐만 아니라 다른 석유 정제품의 공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국제 유가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보시는데요.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FBI 같은 경우에는 다크사이드라고 해서 러시아와 동유럽에 거점을 둔 그 사이버 범죄 집단의 해커 수행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6일날 2시간에 걸쳐서 회사 네트워크에 침입해서 100GB 정도의 데이터를 훔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 송유관 회사라고 하면 보안이 굉장히 철저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크사이드 이러는 해커 집단에 따라서 회사의 파이프라인에 침투해서 해킹이 당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다크사이드라는 해커 집단 같은 경우에는 랜섬웨어죠. 몸값 바이러스 기법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랜섬웨어라는 것은 사용자의 그 동의 없이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요. 무단으로 사용자의 파일을 모두 암호화시켜서 이를 인질잡고 몸값을 요구하는 공격 기법을 가리킵니다. 운영이 필요한 데이터가 모두 암호화돼 버렸는데요. 이 때문에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볼 수가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자체를 끄거나 켤 수도 없도록 먹통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파이프라인이 조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이러스가 감염된 데이터를 복구하려면은 약속된 시간 안에 돈을 줘야 되는데 협상에 응할 시간까지 미리 정해 놓았기 때문에 피해 기업은 더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빨리 사태가 좀 마무리가 돼서 원활하게 작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해킹 공격, 랜섬웨어 공격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커의 공격을 좀 방어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랜섬웨어 공격을 자주 받는데요. 가장 최근의 사례는 지난 2000년이었죠. 11월 22일 날 NC백화점
뉴크와 아울렛과 같이 이랜드 그룹의 주요 매장을 조직적으로 공격해서 영업을 중단시킨 사태가 있었는데요. 50개 매장 중에서 23곳이 영업이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랜섬웨어는 PC는 물론이고 최근 들어와서는 스마트폰, 카메라까지 거의 모든 존재하는 그 디지털 제품 운용 체계에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악성 프로그램의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PC의 메모리뿐만 아니라 CPU에 심각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를 치료하더라도 90% 이상의 컴퓨터들 같은 경우는 성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랜섬웨어를 막기 위해서는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백업 솔루션까지도 구축해야 됩니다. 만약에 데스크톱 컴퓨터가 감염이 됐다면 전원 플러그로 즉시 뽑아 물리적으로 컴퓨터를 완전히 종료시켜야 되고요. 노트북이 공격을 받는다고 하면 즉시 본체에서 배터리를 분리해야지만 이를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송유관을 해킹한 다크사이드라는 해킹 집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기업의 랜섬웨어를 공격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어떤 기업들이 표적이 되나요? 네, 다크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만 40개 이상의 미국 대기업의 데이터를 해킹했고요. 몸값 요구액만 무려 20만에서 200만 달러 수준까지 달했다고 합니다. 랜섬웨어 공격으로 지불한 몸값만 작년에는 3억 5천만 달러로 2019년 대비해서 4배 이상 늘었는데요. 원래 랜섬웨어는 병원이나 학교, 비영리단체는 표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최근 우후죽순 모방 해커들이 생기면서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 병원, 학교도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주요 공격 대상을 보면은 영어권에 있는 기업들이 표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에너지 공급 기업뿐만 아니라 상수도, 공항, 데이터 센터처럼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 곳을 노린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인슐린 펌프라든지 심장 박동기와 같이 인체 삽입형 디지털 의료기기까지도 공격을 하는데요.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정해지면 자체 해킹 도구로 공격을 가하지만 방어벽이 강하다면 기업 조직처럼 개발조, 침투조, 공격조로 나눠서 아주 고도하고 정교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공격하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공격 대상에 따라서는 다른 국제 해커 조직도 받는데요. 성공을 하면은 수익 분배를 확실히 하고 바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찾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네, 좀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국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중국에서 2020년에 실시한 인구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좀 특징적인 게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의 인구 조사를 보면요. 중국의 인구는 14억 1천만 명 정도로 1년 사이에 1,200만 명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60세 이상 인구는 2억 6,400만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합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무려 5%포인트 이상 지금 늘어났고요. 또한 그 신생아 숫자를 보면은 1,200만 명으로 작년보다 18% 감소하면서 6년 연속 줄었는데요. 이제 중국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벌써 부자도 되기 전에 고령 사회를 맞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상상 가능 인구죠. 15세부터 59세 인구를 보면은 8억 9천만 명 정도에 달하는데요. 전체 인구의 차지하는 비중이 63%입니다. 10년 전에 6.8%라고 보다 더 하락한 상황인데요. 중국이 이제 인구의 한계점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임금 보너스 효과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자원 소비뿐만 아니라 세계 성장 동력의 주요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노동력 감소, 또 부양 인구가 증가하고 이 때문에 소비 수요가 둔화되면서 잠재 성장력이 계속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중국의 잠재 성장률은 6% 전후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2025년에는 4%대로 하락하기 때문에 중국이 그동안의 세계 성장에 기여했던 역할들이 이제 앞으로는 많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14억 명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 중국 통계를 믿을 수 없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아마 1억 명 정도 더 줄을 거다. 실제로는 13억 명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실제 인구가 13억 명이 안 된다는 근거가 있나요? 네, 이번 인구조사 통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의문투성이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중국은 매년 1,2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사망자는 900만 명 정도인데요. 이렇게 보면 자연 인구 증가율은 300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작년에 인구가 1,200만 명이 증가했다는 출처가 어느 곳에서도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인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인구 통계는 출생아는 좀 부풀려져 있고 사망자는 축소됐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갖고 있는데요. 실제 신생아 수를 계산한 그 자료를 보면은 800만에서 900만 정도에 불과하고요. 사망자는 1천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를 근거로 보면은 중국의 총 인구는 공식적인 인구보다 1억 명 이상 적은 12억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방 정부가 이런 통계 조작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이 좋아야지 승진을 하는 공산당 체제의 모순상 없어도 있어 보이게 하는 통계 마사지를 아무렇지나 않게 진행해온 것은 아닌가 보여지고요. 특히 인구 감소 속도가 특히 신생아를 중심으로 해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아무래도 가임기의 여성들이 많은 90년대생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낳는 것보다는 자유라든지 경력 충실을 상당히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대도시에서는 높은 생활비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돈 먹는 3대 기가 있다고 합니다. 교육비, 의료비, 집값 부담이 큰 것도 요인인데요. 2005년만 하더라도 자녀 한 명당 키우는데 양육비가 8,600만 원이 들었는데 작년에는 양육비가 무려 3억 4,800만 원 정도까지 4배 이상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성들 같은 경우는 집을 장만해야지 결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혼율이 7년 연속 감소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신생아도 6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통계 조작을 중국 지도부가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대로 발표를 한 건가요? 네, 당초 인구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1월 10일 날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4월 초로 연기됐다가 다시 5월 11일에 돼서야 인구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자료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국가통계국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론도 감시하고 즉각 이런 불순한 여론이 있으면 중앙에 보고하라는 이례적인 지침까지 하달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인구학자들이 주장하는 12억 5천만 명 인구로 실제 인구가 사실이라면은 세계 인구 1위 국가는 인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의 지금까지 펼쳐왔던 재정 정책, 사회복지 정책, 부동산 정책, 또 국가 경제 전략 같은 게 모두 허구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결론이 나게 되는데요. 인구 통계 자체가 부실하니 아무래도 GDP 통계도 과대 포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악성 채무까지 반영한 실질 성장률은 발표치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결국 제대로 된 인구 통계라든지 GDP를 발표한다면 공산당의 집권 논리가 무너지는 만큼 통계 마사지라는 호랑이의 방울에 호랑이 목에 방울 달 생각은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고요. 또 진실을 계속 은폐하는 이런 작업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정말 중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창업 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도너 리포트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는데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도너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86.1%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종목들입니다. 보시면요. 에이텍TN, 웹젠, 삼성출판사도 들어갔다 나왔고요. 덱스터가 15.9% 수익 내주고 포트 제외되면서 나왔습니다. 포트 제외되면서 수익 조금씩 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오스템이 0.9% 수익 내줬었고요. 현재 이제 네이버 보시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시면요. 네이버 17.7% 그리고 SNK가 15.2%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들도 있고요. 한국내와 새우글로벌, 광전자는 손절가 터치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시면요. SM라이프 디자인이 8.4% 이때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TS 인베스트먼트가 24.2%, 우성사료가 16.6%, 또 IHQ가 12.5% 수익 내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었죠. 자,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보성과학텍이 12.7%, M게임이 10.1% 수익 냈었고요. 보령제약도 보겠습니다. 보령제약이 12.9% 수익 내줬었고 대성파인텍이 12.4%, SM라이프 디자인이 23.5%로 수익률 좋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면요. 제로투세븐과 그리고 지금 HMM이 20.2% 수익을 내줬었고요. 포트에서 제외됐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도너리포트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 보시면 5종목 담겨 있고요. 메디포스트, 금호석유, 현대코퍼레이션, 남해화학, 안랩 이렇게 5종목 담겨 있고 지금 현대코퍼레이션만이 열심히 달려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의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 도너리포트 종목들도 조금씩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아마 추가 매수의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종목씩 구체적으로 전략 들어볼게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은데 아침 방송에서도 이제 시장 얘기 제가 잠시 드리면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뭐 빨리 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부분 때문에 10년물 채권금리도 이제 상승이 나왔고요. 시장이 이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침에 이제 반등 좀 강하게 잘 올려줬다가 지금 오장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다시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올 때, 올라갈 때 이제 따라 붙지 마시고 내려올 때 분할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신다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매수할 때 뭐 한 번에 확 사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분할로 좀 여유를 가지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 지금 지수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지수인데요. 지금 저점 구간을 이제 이렇게 연결한 추세선을 그어보면 오늘 이 추세선 하단을 지금 약간 이탈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시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시가가 아주 뭐 갭 하락이 좀 크게 나왔다 이랬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흐름들보다는 일단 밀렸다가 지금 반등이 좀 크게 나온 이후에 다시 또 밀리고 있는 흐름이라서 썩 그렇게 지금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급락 나오던 거를 이제 멈추기 위한 흐름으로는 뭐 저점을 지켜준다 하면 여전히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뭐 나스닥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 뭐 약간,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이제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미국장이 이제 좀 지켜주는 그림이 된다고 하면, 뭐 국내 증시도 내일부터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뭐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들, 가파른, 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들이, CPI 지수가 이제 좀 생각보다 많이 높이 나오면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 지수죠. 굉장히 좀 높게 나오면서, 이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어디까지나 이제 그동안 사람들이 밖으로 나다니지 못하고, 집에 갇혀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백신 접종이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일어난 상황이다 보니까 보복 소비 좀 강하게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 따라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생산을 줄였던 부분들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또 폭등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물가는 일단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새로운 부분은 아니었다. 제가 이제 연말 강연회 할 때부터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올해 가장 큰 연준의 적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와서 굉장히 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한번 이제 뭐 또 3월 전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던 시장에서도 뭐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잖아요.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연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게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갈 거다라고는 아직은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원하는 수치까지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10년물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전문가 모두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 올해 한 2%, 정말 많이 올라간다면 한 2.5%까지는 연말에 갈 수도 있다라고 다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던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알고 있는 사실로 이제 이렇게 밀리는 것은 그렇게 오래 시장을 밀어내는 역할로는 가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5월에는 아마 연준에서 이렇게 회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연준 의장이라든지 아니면 연준 위원들이 좀 이야기를 해주면서 시장에 이제 인플레이션 오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조치를 취해가고 뭐 돈 풀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진정시켜 갈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얘기해주면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텐데요. 지금 과도하게 좀 시장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뭐 딱히 이런 립 서비스 없이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것 그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시장이 이제 조정 나오게 되면 금리적인 인상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시 되돌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디가 뭐 정확하게 저점이 될지 뭐 그걸 딱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뭐 기술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이 3,100포인트라는 갭 구간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는 이 구간을 저점으로 좀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저점 구간이 이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해서 지지해 줄지 아니면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탈하게 된 다음에 이제 뭐 박스권 하단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3,000포인트까지는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열어두고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굉장히 조금씩 저점 매수 접근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시라고 했던 이유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장 정말 뭐 어지럽습니다. 올렸다 내렸다 뭐 지금 좀 변동성도 많이 크고 지금 뭐 역대급으로 돈 풀기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좀 빠르게 돌아간다라고 느낄 정도로 시장도 빠르게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요. 아마 조정도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뭐 국내 증시 오늘 옵션 만기 잘 끝내고 나서 내일부터 어떤 흐름들이 또 이어질지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 한번 잘 챙겨봅시다. 아마 금요일 지나고 월요일쯤부터 해서는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번 주 조정 좀 과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외인들도 지금 매도세 오늘도 1조 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 여전히 저점 매수로 지금 내릴 때마다 계속 사모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또 밀리다가 또 반등 나오는 시점들이 지금까지는 잘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길 한번 기대해 보면서 도노리포트 종목들도 시장 흐름에 좀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인데 메디
메디포스트입니다. 뭐 좀 전에 이제 코스피 뭐 보여드렸는데 뭐 코스닥도 사실 마찬가지고 보면 이제 전 저점 부근 이렇게 이제 전 저점 부근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위치적으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메디포스트가 지금 전 저점 부근에 놓여 있는 이런 흐름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과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초세대 하단 부분을 뭐 지켜줄지 아니면 시장이 이제 급락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조정이 만약에 급락을 하게 된다면 사실 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증시 급락했던 그 가격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 뭐 지금 현재 이 손절가를 한번 수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포트에서는 빠질 가능성도 여러분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노랑톡방에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메디포스트 흐름에 대해서는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 사실 뭐 딱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오늘 뭐 식품주들 같은 경우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조정을 크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이 좀 괜찮아지기를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저점권에서 매수를 좀 이어가시되 비중 조절은 너무 크게 들어가지 마시고 천천히 잡으셔도 되고 또 반등 흐름 추세 전환하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해도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하고 진입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31,500원 가격적으로는 요 구간을 지금 어떻게든 좀 지켜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주봉 봐도 사실 뭐 메디포스트 지금 저점 구간이고요. 60주선 바닥에서 돌리기 시작하는데 그 구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더슈팅이다 생각하고 여기서 더 밀리게 되면 뭐 사야 되는 좀 비중 있게 담아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종목들 지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적인 부분 받쳐주고 하는 종목들 우선으로 먼저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종목인 금호석유인데요. 금호석유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추세대 저항, 지금 이런 식으로 추세 저점을 이어서 보면 지난번에 실적 발표했던 구간 저점 잡고 이제 강하게 올라줬었는데 요번에 조정이 좀 큰 폭으로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내렸어요. 제가 24만 원이라는 요 앞에 보시는 저항 구간과 함께 요 지지를 받았던 이런 구간 생각해서 24만 원 손절가 잡았다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손절가를 더 아래로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2만 원까지. 그 이유는 일단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인데 시장 영향 때문에 이제 밀리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조정이 나오는 거니까 저점을 최대한 노려서 추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이 종가선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했던 시점이 요 가격대거든요. 지금 보면 그게 23만 뭐 2, 3천 원 정도 되는 구간인데요. 요 구간에서 지금 굉장히 좀 공방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딱히 뭐 내릴 때마다 거래량이 팍팍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저점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24만 원이라는 요 가격대를 깨고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 22만 원까지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저점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또 시장이 더 밀린다고 하면 추가적인 조정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한 분기에 지금 낸 실적 정도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나올 실적들 뭐 지금 1분기 실적만큼 못하다고 하더라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규로 수정한 손절가인 22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규로 지금 공략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만약 신규로 공략할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분할로 비중을 좀 작게 해서 천천히 아래로 받쳐놓고 담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지금 앞에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올랐던 게 실적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라텍스라는 이 고무 합성 수지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병원에서 라텍스 장갑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요. 사람들이 이제 집 밖에 잘 안 나가다 보니까 뭐 콘돔도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뭐 상승 흐름이었다라고 본다면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정상화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실적이 피크를 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 속에 지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호석유가 이제 뭐 그런 부분들 라텍스에 대한 수요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자동차 타이어에 들어가는 이런 고무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가 여행도 다니게 될 거고 앞으로 이제 좀 차량 운행을 많이 하게 된다 하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중국의 자동차 타이어 이 대교체 순환이 일어나는 시점이 있는데 대략 한 8년에 한 번씩 굉장히 폭발적인 이 교체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2019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수요가 별로 이제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올해부터는 2020년도 이제 지나서 올해부터 아마 그 수요가 좀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겠나. 그래서 타이어 관련주들과 함께 금호석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합성 고무를 생산하는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실적이 뭐 피크가 아니라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올랐다가도 뭐 실적이 이때는 뭐 좋게 나올 걸 다들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또다시 상승 트렌드를 만들고 또 조정이 나오고 또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 가면서 좀 이 장기간의 파동을 그려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실적을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실적이 지금 뭐 그냥 조금 잘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1년치 실적에 대한 시가총액 지금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올해 나올 실적이 두세 배 정도 더 높은 상황에서 여기서 매도할 이유는 제 생각에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좋은 일 시키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현대코퍼레이션인데요. 지금 뭐 시장 역량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상승 흐름을 좀 강하게 치고 올리는 그런 흐름으로 가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추세대 흐름 속에서 한번 이렇게 강하게 상승각을 이제 한번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더 올리게 되면 이제 급등 흐름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추세대 상단 뭐 흐름에서 이러한 흐름이라고 하면 안에서 이제 움직이다가 추세대 하단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딱히 뭐 시장 말고는 종목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잘 될 부분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 생각하시고요. 뭐 철강이라든지 뭐 상사, 무역, 뭐 제 생각에 추세 꺾이지 않는다면 뭐 이대로 우리가 걱정 없이 가져가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세 꺾이면 또 손절했다가 현금 보유한 이후에 시장이 조금 괜찮아지는 시점, 그때 또 강한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또 공략을 하면 충분히 또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코퍼레이션 지금 한 2.96% 정도 수익권인데 일단 20선 지지를 받는 모습이고요. 뭐 돌파한 가격대 그 자리에서 지금 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뭐 시장 흐름과 뭐 비슷하게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안정되는 흐름을 보인다면 지금 좀 밀린 종목들 다 같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세요.
자, 남해화학, 이 지금 식료품 관련해서 곡물 가격의 급등이라는 부분이 지금 뭐 어떻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상품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도 있긴 했었지만, 지금 뭐 거의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계속 가는 그런 흐름이고요. 올 여름에 이제 만약 기상 이변이 또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 하면 언제든지 고점을 갱신하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진 종목이 바로 남해화학이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도 지금 저점 매수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점끼리 연결하는 이런 추세 저항 이런 자리를 지금 돌파한 이후에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또 상승 흐름 좀 쭉 이어준다든지 아니면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버텨준다 하면 시장 돌리는 시점에 섹터들과 함께 움직임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자, 안랩도 오늘 뭐 피해갈 수 없었나 봅니다. 지금 갭 하락 출발해서 반등 흐름 올선까지 좀 올라와 줬는데 전저점 구간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한 65,000원 부근이 돼요.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저점 매수 분할로 좀 해보시고요. 사실 뭐 딱히 지금 손절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이긴 한데, 많이 빠질수록 이제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전당대회 올 때까지는 충분히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종목들은 모르겠지만 안랩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는 만큼 충분히 돌아설 때는 또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희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지금부터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